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오늘은 김창옥의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 마지막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4~5살이 되면 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신의 대리인처럼 짧고 강렬한 말을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하루는 제 딸이 저에게 묻더군요. 아빠는 커서 뭐 될 거예요? 응? 아빠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이 질문이 제게 상당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신의 음성처럼요. 그 말이 며칠 동안 뇌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뉴욕에 강연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센트럴파크에 갔더니 럭셔리한 뉴요커들이 럭셔리한 개를 데리고 럭셔리한 산책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개들이 잘 짖지를 않는 거예요. 궁금해서 현지 교민들에게 물어보니 다 성대 수술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트 생활을 해야 하니 개 짖는 소리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성대 수술을 시키고 중성화 수술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에서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성대 수술과 중성화 수술이 선택을 넘어 필수가 돼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개들은 모두 도시에서 살기에 적합한 개가 되는 겁니다. 개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죠. 이 개들은 평생 자신의 목소리로 짖지도 못하고 자신을 닮은 새끼도 낳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 꿈, 가치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자신의 생명의 씨앗을 스스로 거세해버리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도시에서 살기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꿈을 포기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순응하면서요. 생명이라는 말은 고상하지만 생명을 탄생시키려면 한 번에 깔끔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꿈, 비전, 이상은 한 번에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꿈이 처음부터 깨끗하게 펼쳐지지 않으니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탄생시키는 데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외교관이 꿈이었던 한 여성분이 강연장에 오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르는 그분은 영어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어린 시절부터 단지 영어가 재미있어서 영어 공부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웬 외국인 남자들이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갔더니 교회에서 해주는 무료 영어 강습이었습니다. 밤새 사전을 뒤져 말을 만들고 그들이 알아듣든 말든 영어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지금 그녀는 메릴린 대학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른의 나이였지만 은퇴는 아직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 옛날 보수적인 시대에 여자의 몸으로 낯선 남자들을 따라 나선 그녀에게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을지 모릅니다. 여자가 웬 영어 공부를 하느냐는 어른들이 꾸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고 크고 작은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앞에서 자신의 꿈을 거세하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프리쇼 후원사 포프리 사업이 점점 성장하더니 최근엔 지방의 대규모 단지를 구성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시작을 봤습니다. 적자일 때부터요. 그랬던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자신의 비전을 거세하지 않은 한 남자와 한 기업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비전, 자신의 사랑, 자신의 영혼을 거세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세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저분한 일도 실수도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세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이가 들었을 때 비교적 원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원 없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원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이 쌓이면 한이 됩니다. 합쳐 말하면 원한이죠. 그렇게 원한이 생겨서 구천을 떠돌듯 인생을 떠돌며 삽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바라는 것들을 거세하셨나요? 아니면 뭔가 불편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어딘가 어색해도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나요?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늦기 전에 크든 작든 당신의 원을 알고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 구석구석이 아파올 것입니다. 마른 사람은 점점 살이 빠지고 통통한 사람은 점점 살이 찔 거예요. 얼굴의 혈색도 당연히 없어지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느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억지로 가는 직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고 싶은데 웃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혼 없이 자리만 지킨 채 앉아 속으로는 다음 달에 제주도 놀러 가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생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 비전을 행할 땐 필요 이상의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 일을 할 때 마음은 자꾸만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으로 보상받으려 하고 집 앞에 쌓여가는 택배 박스로 보상받으려 하고 정기적으로 여행을 가면서 보상받으려 합니다. 모두 일시적인 해결은 되지만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여행은 자기 인생으로의 여행입니다. 자기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최고의 여행이지 스위스를 간다든지 제주도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떠나고 싶다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주로 간 사람은 많지만 지구의 심해를 탐험하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달에는 가고 싶어 하지만 심해, 자기 마음의 심해를 탐구하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내 삶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신을 대하듯 진실하게 열정을 다했다면 외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당신의 영혼에 길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대했던 그 삶의 태도에 의해서 길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은 무엇으로든 연결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오케스트라, 발레단, 그리고 제 강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려면 발레를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아 발레 연습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발레리나 30여 명이 군무를 연습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우리 모두가 무용수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발레는 중력에 반하는 동작이 많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려는 걸 위로 올리려는 점프 동작을 계속하는 거죠. 발레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그 장면을 표현하는 무용수들의 몸은 극도로 힘이 듭니다. 무대 정면을 향할 때는 밝은 표정을 짓지만 뒤로 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장님은 힘든 티 내지 마 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무용수들이 동작을 할 때면 동작에 대해 지적하기보단 표정 밝게 라고 소리쳤습니다. 궁금해서 단장님께 물었습니다. 단장님, 발레리나 발레리노를 하려면 신체 조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팔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고 눈이 큰 사람이 좋다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만약에 팔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고 눈이 큰데 표정이 없는 사람과 그 조건은 조금 못 미치지만 표정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단장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신체 조건이 조금 안 돼도 표정이 있는 무용수를 뽑을 겁니다. 아무리 신체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동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표정이 없으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단장님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용에 표정이 없으면 스포츠예요. 점프하는 스포츠. 그리고 더 나아가 점프를 매우 잘하면 서커스가 되겠죠. 하지만 발레는 예술이에요. 예술의 완성은 표정입니다. 사는 건 힘이 듭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삶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저항이 찾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뭔가를 해보려고만 하면 인생이 계속 저항합니다. 마치 무용수처럼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듦이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린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자연스럽게 이뤄내고 싶은데 아둥바둥 해야만 원하는 걸 겨우 이룰 수 있어요. 마치 삶의 단장님이 옆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힘든데 힘든 티를 내지 말라고 소리가 자꾸 들려요. 안 입고 온데 안 입고 온 티를 내지 말라고 해요. 할 말이 있어도 참으라고, 표정은 늘 밝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속을 썩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엄마는 출근해서 웃어야 해요. 속이 문드러져도 표정은 밝아야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힘든 티 안 내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더 많이 웁니다. 더욱 티내기 싫은 사람은 오히려 남을 웃겨주려 합니다. 혹은 청소며 빨래를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든 가정과 마주치지 않는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거든요. 인생은 발레리나처럼 힘든 티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표정 신경 써. 힘든 티 내지 마. 힘든 티 내지 마. 라고 계속 말을 겁니다. 저도 강연장 뒤에서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마이크 잡고 무대에 서는 순간 활짝 웃습니다. 이게 인생이더군요. 저희 집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등산을 끝내고 에너지가 빠져나간 만큼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는 순간만큼 든든할 때도 없습니다. 힘들게 뭔가를 해서 비워진 부분만큼 좋은 걸 먹으면 우리 몸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무용수들은 힘들게 연습하고 좋은 음식도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단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여전히 현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몸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단장님 책상 위에는 손님을 위해 준비해 놓은 과자가 있지만 자기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먹고 싶을 때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줄이고 아주 소량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 삶과 정말 비슷하구나. 우리가 삶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발레리노처럼 사는 걸지도 모르겠다. 힘들지만 힘든 티를 내지 못하고 계속 밝게.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마음의 병을 쉽게 앓는 것 같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표현하는 사람에겐 우울증이 잘 안 옵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여자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 두셨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라면 속병 걸리지 않아요. 시어머니만 화병 걸리겠죠. 내가 한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식으로든 표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저 역시 강의만 했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더 빨리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강의를 잘한다는 건 많은 사람의 눈치를 매우 빨리 본다는 뜻과 같습니다. 강연장에서 말하는 건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계속해서 청중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소외받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계속 뭔가를 하죠. 저는 강사로서 잘된 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아침마당, 코프리쇼, 매일 들어오는 기업 강의 등이 다 잘 됐습니다. 강의가 잘 됐음에도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는데 왜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우울증에 걸렸지? 제가 철저하게 상대에게 맞추려고 했던 거죠. 또 강의를 안 할 때는 직원들 눈치를 봅니다. 토요일에 외부 미팅이 잡혀 있으면 머릿속에서는 휴일이지만 교육하는 분들과의 미팅이니까 직원들에게도 기회가 될 거야 라는 생각과 그건 네 생각이지 직원들은 휴일에 불러내는 걸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이 충돌합니다. 직원들이 나를 나쁜 사람,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계속 눈치를 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제 강의 아래 달린 댓글도 봅니다. 제가 했던 표현들이 거슬린다는 댓글을 보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건 내 방식인데 바꿔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의식이 됩니다. 제가 대범해 보이지만 매우 소심한 거죠.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표출할 수 있는 다른 창구를 찾으세요. 맛있는 음식을 차리는 요리사가 그 냄새에 질려 정작 자기는 먹지 못하잖아요. 밝고 좋은 기운만 차려내다가 정작 자신의 영혼은 허기질 수 있습니다. 힘든 티 다 내고 살 순 없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발레리나처럼 안 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힘든데 표정을 아름답게 지어야 하고 내 주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좋은 것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역할이지만 영화배우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강의만 하다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관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사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지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강연 무대에서는 좋은 말로 하면 배려지만 사실 센스 있게 눈치 보는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제가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창구를 하나씩 마련하세요. 요즘엔 강연장을 벗어나면 입을 닫고 듣기만 합니다. 전에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외로움의 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채워지는데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말을 쏟아내면서 비워낸 곳들이 다른 이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이 균형이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발레리나처럼 사는 건 힘이 듭니다.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세상에 뭔가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병이 생기고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로 인해 회의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힘들면 잠시 주저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벌떡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 놓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마음에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십시오. 꼭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찾아 드십시오. 제가 영화를 찾았듯이요. 삶은 힘듭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죽고 싶지 않지만 살고 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걸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베푸십시오. 사람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일을 해야만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배웠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면 더욱 잘 맞는 일을 찾으면 되는데 실패하고 도태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으니 내 인생은 실패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 처음이라 특별했던 것, 남들이 좋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이뤄내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을 같이 해야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 모든 건 사실이 아닙니다. 같이 할 때 해도 되지만 같이 못한다 해도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힘들다고 죽지도 않고 힘들다고 무너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은 나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왜 좋은 책을 보고 종교 활동을 하고 숲과 바다를 찾고 명상을 할까요? 모두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알아주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기기 위한 마중물이 돼주는 것이죠.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십시오.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의 내면을 지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십시오. 한 해가 마무리될 무렵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데 올해 나에게 뭐가 남았지? 뿌듯하게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 남은 것들을 되새기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바쁘게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 분주하게 살았지만 이뤄놓은 게 없어 하고 힘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올해 나에게 무엇이 남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 대학 시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정말 바쁜데 남는 것 없이 보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한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면 30이고 부모님은 제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음악대학만 들어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어 암담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내 졸업하면 30인데 졸업하면 30인데 졸업하면 30인데 이렇게 제 자신을 닥달하며 살았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겨 1년 동안 휴학하게 되었고, 이제 고민은 졸업하면 31인데 졸업하면 31인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고민의 결과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 고민이 오히려 졸업을 1년 늦춰버렸고, 당시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와도 이별하게 되었죠. 반복되는 고민으로 얻는 것은 상실과 초조함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강의를 일찍 시작한 편인데 30까지 그렇게 고민만 했음에도 어떻게 지금처럼 강의를 하게 되었나요? 이어지는 질문은 이랬습니다.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니 지금 제가 하는 강연 일에 근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정기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수님께 성악 레슨을 받은 것, 1년에 2편씩 오페라 제작에 참여해서 소품 만드는 것부터 주연까지 해봤던 것, 교수님께서 다른 사람 레슨을 할 때 어떻게 코칭하는지 곁에서 지켜보고 노트를 작성한 것, 지휘법 수업을 받은 것, 따로 연기 수업을 받으러 대학로에 다닌 것, 이런 것들이 제게 남았습니다. 좋아서 한 것도 있고 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한 일들만이 큰 배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 모두가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좋잖아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살았으면 뭐가 남아도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영화를 시작하고 꾸준히 연기 수업을 받은 것, 현역 배우들에게 영화 삶에 대한 코칭을 받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크로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오늘은 너무 추워서, 오늘은 기운이 없어서, 오늘은 일정이 바빠서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삶은 핑계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못한 것은 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한 것만이 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보세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심하고 고민해서 남은 것은 더 나빠진 상황밖에 없고, 정기적으로 받은 레슨만이 삶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슨은 다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고, 학생이어서 해야 했고, 어렸으니까 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변화하기 어려운 까닭은 성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성장하지 않는 어린이 되기 싫어 저는 직원들과 함께 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이름하여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의 표.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하루에 책이나 영화 대본 30분 이상 보기,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주 5회 하기 등등. 직원들에게 같이 하자 해놓고 안 할 수 없으니 70% 이상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삶이 마감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확실한 건 걱정은 뭔가를 남게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남게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신의 코에 콧뚜레를 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은 하지 않고 머리만 커진 이상한 어린이 되고 맙니다. 평가만 내리고 생각과 삶은 애 같은, 흔히 꼰대라고 하죠. 자신이 어른인지 꼰대인지 돌아보세요. 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난 참 안 변해. 난 참 한결같아. 이 말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성장하기 위해 콧뚜레를 끼우세요. 그렇게 성장하는 어른이 되세요. 그게 우리 삶에서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자신에게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좋은 책이나 선생님을 믿으세요.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 멘토를 두고 그분을 따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생기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만난 교수님이 계십니다. 당시 저는 전투적인 사람이었어요. 동기들은 예술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다가 대학교에 온 갓 스물 된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공업고등학교에서 납땜하다 와서 입문자용 바이엘을 겨우 치는 수준에 나이도 25이었거든요. 그래서 온갖 도끼를 뿜어내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노래를 불렀으니 얼마나 딱딱하고 비장하게만 불렀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눈과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노래 부르는 제 모습을 보시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고 해. 저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수라고 투덜거렸습니다. 하루는 가을이었고 학교 캠퍼스가 참 예뻤습니다. 교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며 창옥이 가을 보여?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어서 수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랬죠. 너는 지금 노래를 아무리 해도 안 돼. 노래는 보여주는 게 아니야. 보여지는 거지. 노래는 들려주는 게 아니야. 들려지는 거야. 네가 음악과 관계를 잘 맺을 때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너는 노래를 보여주려고 해. 사람이 사는 것처럼 노래해야 하는 거야. 노래하는 것처럼 살아, 창호가. 나가서 가을 보고 와. 저는 또 어리둥절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왔죠. 뭣도 모르면서 그 교수님께 그렇게 1년 반 동안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해가 되자 드디어 가을이 보이더군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면서 목소리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은 교수님을 만나면서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몸에 들어와 발현되더니 그제야 선생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선생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이후 10여 년 동안 제게 노래를 통해 사람의 모든 동작과 행동, 표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사람들을 안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변화하는 것을 돕고 싶다.
그렇게 전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마치 항해사가 빛나는 별을 보고 나의 위치를 정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에 스타가 필요합니다. 빛나는 별. 그것을 보고 내 위치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제 넘지만 강의 잘하는 비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업을 잘하는 방법과도 비슷합니다. 사실 저는 제 강의를 한 번도 강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전달하는 콘텐츠가 남들이 전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 법한 이야기, 일상에서 어느 정도 봤고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영업자가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물건을 팔 때가 있고 사람들이 영원히 쓸 수밖에 없는 물건을 팔 때가 있어요. 홈쇼핑에서 파는 제품들은 없으면 죽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물건들이죠. 근데 그게 엄청 팔려요. 강의도 똑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수천 번 했지만 제가 아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경험한 이야기,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흔히 말해 유통되고 있는 거죠. 즉 강의나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감정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비록 획기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감정은 전달되고 거기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감정 근육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감정 근육. 감정 근육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로만 사람을 만납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자신의 지금 감정 상태로만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게 감정대로 행동해놓고 본인은 이것을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대로 해놓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분이 좋지 않은데 밝은 척하는 건 가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감정 근육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강의할 때나 물건을 팔 때는 즐겁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도 진실과 밝음이고요. 한 번은 노조위원들과 회사 임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동시에 이들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사회자는 저에게 노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이럴 땐 감정 근육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여도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 감정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저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날 불렀지? 이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우리 직원이 섭외에 응했나? 그 직원 돌아가서 좀 보자. 계속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얼굴과 태도가 경직되고 그에 비례해 제 컨텐츠는 10배, 100배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럴 땐 감정 근육을 끌어모아 사용해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술인데요.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중장기적 관계를 가지려 합니다. 여기서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콧소리 가득 넣은 애교 섞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리액션이 좋다는 걸 뜻합니다. 남편이 여보 오늘 매운탕 먹을까? 라고 했을 때 매운탕이 먹기 싫으면 살짝 미소 지으며 어떡하지? 집에 마땅한 재료가 없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리액션은 내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만 상황이 안 좋을 뿐이야 라는 의미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 그러지 뭐 라는 긍정의 말을 전해도 표정이 무덤덤하면 상대는 만날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이기주의자 같으니 라고 말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는 정신적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죠. 남자든 여자든 결혼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리액션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감정 근육입니다.
근육은 무엇을 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든다는 것은 곧 저항을 말해요. 근육이 좋다는 것은 이 저항을 이겨내 들고야 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 근육이 좋으면 감정의 저항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인간의 사회활동이고 인간관계의 비밀입니다. 가령 고객이 날 거부해도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근육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감정 교육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고객이 날 외면했다고 속으로 구시렁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손목을 다쳤어요. 오른쪽 손목 관절이 상해서 근육을 못 쓰니 오른손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강연 마이크 드는 가벼운 저항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저항받을 일이 생기면 미리 멈칫멈칫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써야 할 때 손목에 가해질 저항이 두려워 주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감정은 다양한 이유로 다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어린 시절 한참 예쁨 받아야 할 때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감정 근육이 상처받으면 본능적으로 감정 근육을 사용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잘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주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람 맞는 게 잘 안 맞아. 나는 원래 사람들과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좋아. 라고 합리화합니다. 물론 혼자가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혼자가 좋은 게 아니라 감정 근육이 없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왼쪽 새끼손가락 근육을 다쳐 성적이 좋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이 욕을 해댔습니다. 연봉이 아깝다는 소리까지 했죠. 제 예를 들자면 기업체 강의를 갔는데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사료를 못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돈, 외모, 학력, 재능, 지방과 연결된 것으로 공격해올 때 우리는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하지만 추신수 선수는 부상을 치료하고 감정의 상처를 극복해냈습니다. 홈런을 엄청 쳤죠. 이렇게 육체의 근육을 치료하듯 감정 근육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를 언제 다쳤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알아도 이미 절반은 치료한 셈입니다. 감정 근육만 건강해도 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미움받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어그러지는 순간 의도치 않은 일을 홧김에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죠. 정리가 되고 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내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랑마저 강한 분노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와 진실한 마음이 부정적이고 강한 에너지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만약 그 감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면, 감정이 넉넉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감정 근육이 상처받아 힘들다면 이 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운동선수에게는 근육 부상이 가장 치명적이지만 그렇게 찢어졌다 붙었다 찢어졌다 붙었다 하며 더 강한 근육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육이 다쳤을 때 내가 왜 다쳤을까, 어디가 다쳤을까를 알아내고 재활운동을 하고 치료를 하면 더 강한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팽이를 돌릴 때랑 똑같습니다. 팽이가 돌아가지 않고 쓰러질 것 같을 때는 힘껏 쳐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팽이가 돌아가면 편안하게 놔두어야 하지요. 계속해서 팽이를 치면 대개 쓰러지고 맙니다. 강연을 할 때도
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조금 오버를 하든지 헛소리를 살짝 해서라도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렇게 현장감이 살아나면 다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강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내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강하게 에너지를 어필하면 저도 듣는 이도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때때로 감정을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 갑자기 도끼가 나갑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가까운 사람, 즉 내 가족이지요. 괜스레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인상을 쓰고 싶을 때는 쓰세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극도로 친절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잠시 멍 때리며 축 처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서비스 쪽에 종사한 분들에게는 밝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유의 안정감, 편안함,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스킬, 영업이 안 되면 물러날 줄도 알고 다시 고객에게 다가가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감정도 삶도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팽이가 돌아가면 편안하게 가세요. 우리 모두 휴가 갑시다. 지금 바쁘다고 아니면 저처럼 휴가가 낯설어서 안 가시면 나중에 인생이 억울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난 제대로 휴가 한 번 간 적 없어. 죽어라 일만 했어. 아이만 봤어.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하지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죽을 둥 살 둥 해봐야 들려오는 건 험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인생 참 억울해집니다. 나중에 괜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삶의 균형이 깨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충전이 되는지, 어디에서 집중하는지, 어디에서 이완이 되는지 알아내십시오. 그리고 휴가를 떠나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지점, 꼭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휴가를 찾으십시오.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잘 삐치나요? 그건 힘들고 슬프고 외롭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뭔가 화가 나고 억울한가요? 그건 당신도 힘들고 슬프고 외롭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답답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속이 상할 때 한숨을 내쉽니다. 의학적으로 한숨은 마음과 몸의 상태가 불안정할 때 호흡을 내뱉으면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숨을 깊고 길게 몰아서 내쉬는 한두 번의 한숨은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사람에게는 평안한 상태가 있고 편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편안해집니다. 집안일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도 있고 가전제품을 더 편리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죠. 차도 더 좋은 거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이 반드시 평안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는데 평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불편해졌는데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상태가 아마 최상이겠죠? 플라톤은 자식에게 체육과 음악을 함께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체육만 배우면 몸에 근육만 생겨 짐승처럼 된다고 하면서요. 근육이 강해진다는 건 힘이 세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감성입니다. 그런데 음악만 하고 체육을 안 하면 아이가 유들유들해집니다. 균형을 위해서 근육과 감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체육도 음악도 잘 가르치지 않고 오직 지식 교육만 하는 것 같아요. 체육을 교육한다고 해도 스타 플레이어를 만드는 체육을 시키지 생활체육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타가 될 수도 없고 스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음악 교육도 피아노 배워라, 플룻 배워라 하며 음악학원을 전전시킵니다. 여기서 음악 교육이란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음악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요.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세요. 음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세요. 아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찾아야 하는 것이지만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건 정해진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그 보물을 맹목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남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책이나 강연을 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유튜브에서 당연한 강연을 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경험을 만나고 찾다 보면 아름아름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 처음부터 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이 생겼다면 일단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반드시 원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죠. 그래도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분명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아주 작게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해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프랑스에 갔을 때 드넓은 포도밭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도밭이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작지만 내가 심은 나무에서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포도나무부터 살펴보고 작은 열매 맛보기도 하죠. 아무리 남이 엄청난 걸 해놓았다 해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군 것이 경이로운 법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구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이 재미와 집중을 찾아줍니다. 저는 요즘 영화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주변에다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보러 다녀옵니다. 40대 중반, 영화배우 신인으로서는 아주 늦은 나이죠. 오디션 현장에 가면 감독님, 제작자가 저보다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디션도 보고 떨어지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떨어지니 예전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를 따라다닌 건 열등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제 나이 때 하는 것을 저는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왜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지? 가 아니라 나는 왜 남들처럼 뭔가를 제때 하지 못하지? 하는 생각이요. 남들이 대학 갈 때 나는 왜 들어가지 못할까? 남들이 다 결혼할 때 왜 나는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나이만 먹을까? 남들이 다 취직할 때 왜 나는 계속 백수일까? 남들이 이 사회에 다 적응하는데 나는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 등등. 엄마가 자녀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거 바라니?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라고, 남들 하는 만큼만.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만큼 하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남들 하는 것도 못하는 그런 집일까? 대학에 2번 떨어지고 군대 갔다가 뒤늦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도와주실 형편도 아니었고요. 학교 기숙사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학교 기숙사는 수능 성적과 서울에서의 거리를 따져 배정했는데 저는 제주도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떨어졌죠. 얼마나 공부를 못했길래 이것도 떨어질까? 라고 생각하며 낡은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또 어떤가요? 저도 나름 소속사가 있습니다. 배우들을 관리해주는 소속사죠. 보통은 오디션을 보기 전에 소속사에서 먼저 일종의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런 후에 오디션을 보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소속사에서 작업을 해놓은 영화에서도 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사실 요즘 제가 하는 일은 떨어지기입니다. 영화도 하는 일도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일까? 소속사에서 중간에 다리를 놔주었는데도 떨어지는 건 내가 얼마나 못해서 그런 것일까? 절망했죠. 절망할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연구소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은 해봐라. 100번은 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몇 번 해보지 않았으니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 근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 저 자신이 작아지고 힘이 빠지더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찍은 진모영 감독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다음 작품을 찍기 위해 강원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새 터민이 매일 죽을 수도 있는 바다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몇 년째 찍는 거냐 물었더니 3년째라고 답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 중에서 1시간 반을 남기고 수천 시간은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감독님은 영화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오랫동안 타지에서 생활하며 허름한 숙소를 전전했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저예산 영화 한 편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 애쓰는데 실제로 그는 40여 편의 방송을 제작한 PD였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로 난생 처음 세상의 관심과 빛을 받아본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넌 이렇게 두렵고 낯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싶니?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